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더 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컨티뉴어스 웨이브와 펄스 웨이브라는 얘기죠. 펄스라는 거는 계속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파형이 PRF가 있는 형태가 되죠.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가 이렇게 펄스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펄스는 이렇게 네모난 펄스는 아니고 안에 모듈레이션이 이렇게 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펄스 레이더가 되겠고요. 컨티뉴어스 웨이브는 뭐냐? 이렇게 펄스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 이런 그 파가 계속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레이더는 사실 이 형태를 쓰고요. 이런 레이더들은 뭐 그 근거리 탐지용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그 아주 멀리 있는 걸 찾는 데 쓰는 레이더 아니면은 그런 형태의 특수한 목적의 레이더가 많고요. 자동차용 레이더 같은 것도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군사용 레이더들은 전부 이런 펄스 레이 형태의 파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 보면요. 자, 이건 이제 레이더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레이더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얘기는 저번에 했죠. 뭐였냐 하면은 식 3.6이 사실은 이게 주파수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파트가 결국에는 주파수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위상을 미분해서 2파이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그 주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미분해주면 여기서는 F0가 나올 거고요. 이걸 미분해주면 이 그 적분기호가 사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녀석이 바로 주파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란 거는 요 안에 있는 게 바로 주파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게 선형적으로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리니어 FM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FM. 이게 지금 그 3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위에 있는 이런 형태의 3.6의 식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주파수 응답을 가지느냐 하는 거를 지금 쭉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유도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 잠깐 나왔던 베셀 펑션이라고 있죠. 베셀 펑션이 전자공학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FM 모듈레이션 할 때 통신에서 한번 나오게 되겠고요. 또 다른 베셀 펑션은 풀이의 변환 2차원 풀이의 변환을 할 때 베셀 펑션이 됩니다. 베셀 펑션의 예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돌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물결이 생기겠죠. 물결이 생기면 처음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고요. 좀 있다가 얘가 중심이 들어가고 다시 양쪽에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죠. 파장이 계속 돌에 의한 이런 그 물결이 생길 텐데 요 모양이 사실은 베셀 펑션입니다. 어쨌거나 이 베셀 펑션은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 지금 베셀 펑션의 그 플러스 측만 다루는 베셀 펑션 오더가 0, 1, 2, 3인 베셀 펑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ST 아까 앞에 있던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셀 펑션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3.3절까지는 사실은 뭐 베셀 펑션 가지고 주파수 응답을 계산하는 거가 됐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는 요 3.4절 리니어 FM, LFM이라고 쓰죠. LFM CW 레이더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펄스에서도요 LFM을 사용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이 펄스 안에 들어가는 그 파가 FM이라고 하면은 리니어 FM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주파수가 좀 낮다가 점점 주파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시간축대에 대해서 이게 시간축이면 이쪽이 주파수축이라고 하면 주파수가 0에서는 어떤 일정한 F0 값을 가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런 펄스의 형태는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주파수가 없어졌다가 어느 시간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하나의 펄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자, 그래서 요 길이는 PRI가 되겠죠. 저번에 얘기했던 PRF분의 1 시간이 되겠고요. 주파수가 한 펄스 폭 안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어떤 경우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다 합쳐서 우리가 리니어 FM이다. 리니어 FM이라는 건 FM인데 선형적으로 주파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근데 CW가 붙어 있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는 펄스가 LFM 펄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W가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펄스가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감에 따라서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고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겠고요. 이게 끝나면 다시 천천히 갔다가 다시 점점 빨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렇게 쭉 주파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주파수가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리니어 FM CW 레이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FM CW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상당히 꽤 중요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과정을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선을 먼저 우리가 보내는 파형이다 라고 하면 초음 주파수는 F0가 되고요. 그 다음에 F0 플러스 델타 F. 사실은 우리가 이 보내는 녀석의 그 파형을 알고 있죠. 네, 주파수를 알고 있습니다. F0도 알고 있고요. F0 플러스 델타 F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이므로 처음 값을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 값을 T0라고 하고요. 여기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T0가 되겠죠. 오른쪽 축이 이제 시간축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받는 신호를 보냈을 때 신호를 받으면은 여기 만약에 요 점선이 우리가 받은 신호라고 하면 요만큼 딜레이가 생겨서 날라오겠습니다. 요만큼 딜레이가 생겨서 올 텐데 델타 t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 지연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면 요 두 개의 신호를 우리가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보내는 신호가 있고 받는 신호가 있을 때 그냥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로 주파수를 잽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재서 빼줍니다. 그 빼주는 시간을 우리가 빼주는 주파수를 FB라고 하고요. 비트 프리퀀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 프리퀀시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서 꽤 나오는 얘기니까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비트 프리퀀시는 뭐다?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의
주파수의 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파수를 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주파수 차가 있겠고요. 여기서 꺾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주파수 차가 없죠. 이 점에서는 주파수가 역전이 되지만 결국 빼주는 값은 절대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움직이겠죠. 자,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하나 했는데요. FM은 ET0분의 1이다. ET0가 아까 여기라고 했죠. 예, 그랬으니까 ET0분의 1이라고 FM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모듈레이팅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했는데 뭐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의 그 변화율이라고 하나요? 주파수의 변화율은 뭔가요? 주파수의 변화율은 단순하게 이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이 기울기 뭘까요? 가로축이 T0, 세로축 커진 게 F0니까 델타 F니까 T0분의 델타 F가 주파수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F에다가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변화율이다라는 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R의 거리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뭘까요? 이거는 변화율인데요. 거리의 변화율, 시간에 관한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관한 거리의 변화율이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속도죠. 속도. 사실은 이거는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럼 속도냐? 사실은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이렇게 델타 T가 이럴 때 V는 뭐죠? V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건데요. 이건 순간 속도, 얘는 거리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레이더에서는 두 가지를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아까 V가 나왔을 때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V가 나왔을 때 이거는 도플러 속도, 도플러를 이용한 주파수 변이 FD를 이용한 속도 변화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고요. 어떤 레이더들은 속도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파수를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만약에 레이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다. 타겟이 여기 있다. 여기서 측정이 됐어요. 한 판 스캔을 쭉 했을 때 여기 측정이 되고 다음 판 스캔했을 때 여기 측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스캔의 거리도 알 수 있겠죠. 스캔 사이의 시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스캔 시간 분의 요 차이의 거리다. 그럼으로써 속도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거리 변화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얘는 도플러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속도의 측정, 이렇게 거리 변화율을 얘기하면 간접적인 속도의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R에다가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속도와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레이더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하게 위에다 F에다 점을 찍으면은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율, 이 그림에서는 그 단순하게 기울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정의를 ET0분의 1을 FM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간단히 넣어주면은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비트 프리퀀시란 건 뭐냐? 아까 FB라는 건 결국 뭐죠? 여기서 어떤 값에서 요 차이가 되겠죠. 요 차이가 되니까 그 차이는 델타 T 곱하기 F의 증가율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요 차이라는 것은 비트 프리퀀시가 요 차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니까 요거는 이 기울기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비트 프리퀀시는 FB는 뭐죠? 이게 바로 아까 F 위에 점 찍은 거였죠. 아까 F의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 프리퀀시는 델타 t와 f 닷을 곱해주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요게 그게 있고요. 방금 여기서 계산했던 f 닷을 여기 쏙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델타 f는 이건 뭐 그 거리 델타 t는 c분의 2r 거리의 관계가 되므로 바로 fb를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리이므로, 타겟과의 거리이므로 fb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E 알고 C 알고 F 닷을 알기 때문에 R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주파수 측정이 좀 쉽습니다. 실제로요. 주파수 측정이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요. 주파수가 보낸 녀석과 받는 녀석의 차이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호를 받아서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신호를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는 이런 신호, 다시 천천히 가겠죠. 이 그림 보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한 사이클이다 라고 보면은 받은 신호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해서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이런 신호가 있죠. 물론 이 앞에도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신호를 가지고, 이 신호 두 개를 가지고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지를 델타 t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주파수로 바꾸면은 꽤 쉽게 결과가 나오니까 두 개의 차이를 FB라는 거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거리 R 또는 델타 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값이 이렇게 나왔죠. FB는 C분의 4R FM 델타 F. FM을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간단하게 그림을 봄으로써 우리가 델타 t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음 그림도 중요한데요. 요 다음 그림은 뭐냐? 요 다음 그림은 만약에 받는 신호에 도플러가 생겼습니다. 도플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 점선 그림이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보면요. 아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FB였는데요. FB 빼기 요만큼 올라간 만큼 올라간 신호를 우리가 올라간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FD라고 하나요? FD 올라간 신호를 FD라고 할 수 있습니다. FD 또는 아까 얘기했던 레인지 레이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FBU는 앞에 비유가 아니고 주파수 편이 FD는 전에 했을 때 FD는 2V 오버 람다 코사인 세타였죠. 예, 도플러 시프트는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세타가 그냥 앞에서 날라오는 거라고 하면 얘를 1로 보면은 2V 오버 람다가 되는데, 여기서 V나 R 다시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V 대신에 R 닷을 넣어주면 FBU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주파수를 뺐을 때 하나가 밑에 있고 하나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FB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도플러 주파수 FD만큼 또는 위로 올라갑니다. FD
FD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하나는 FB 플러스 FD, 하나는 FB 마이너스 F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식을 보면은 이러한 그림이 되는데 조금 FPD를 했는데 왜 FPD로 했을까요? D가 아마 다운인 것 같은데요. U는 어퍼가 되는 경우는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하나가 FB면 하나가 FD다. 그래서 FBU라는 것은 2R over C F 닷 요게 아까 정의했던 FB입니다. 이 녀석이요. 얘가 바로 FB가 되겠죠. FB 비트 프리퀀시 마이너스 F 도플러, 얘가 F 도플러고요. 여기 정의된 그 다음에 얘는 FB 플러스 FD 이렇게 되겠죠. 얘는 비트 프리퀀시, 얘는 도플러.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목적은 이 그림에서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형태의 출력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FBD와 FBU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알 때 뭘 찾기 원하냐? 우리가 거리하고 레인지하고 또 하나는 FD 또는 레인지 레이트 R 닷을 요 두 개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죠. FBD와 FBU로부터 앞에서는 F 비트 프리퀀시 FB로부터 R만 찾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도플러가 더 들어가서 요 두 개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식은 되게 간단해요. 수식은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이 요게 앞에 있는 게 FB였죠. 여기 복잡하게 여기 있죠. FB가 3.28씩이 있죠. C분의 2R 곱하기 F 닷 요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쪽에 써 있는 2R 닷 오버 람다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얘는 반대로 2R 닷 오버 람다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으로 3의 32와 3의 33식으로부터 이 두 값을 알게 되면 연립방정식을 써서 R과 R 닷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성분들은 다 아는 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 프리퀀시를 가지고 거리와 레인지 레이트, 요 R 닷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인지 레이트라고 합니다. 레인지 레이트 이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에서 이러한 사인 파일 그냥 보내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FM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 이런 녀석을 보냈을 때요, 받은 신호가 이렇게 왔다고 보면요, 이렇게 왔다고 보면은 같은 주파수를 가지겠죠. 자, 그럼 이 피크가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크가 두 번째 피크 뒤로 온다.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거리가 좀 더 멀어져 가지고요. 앞에도 물론 신호가, 앞에서 오는 신호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여기에 오게 되면 이 피크는 여기서 온 거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우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 측정 가능한 거리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한 파장을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딜레이가 생기는 게 한 파장을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피크가 온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므로 한 파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파장, 전에 얘기했을 때 1GHz일 때 한 파장이 얼마였죠? 람다가 30cm였습니다. 100MHz면은 3m가 되겠죠, 그죠?
3m라도 왕복이 3m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 가능 길이는 1.5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MHz 신호를 쏘게 되면 측정 가능한 신호가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신호를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서는 지금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로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천히 얘에서 온 신호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오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 신호 이 헤드는 요 다음 헤드가 오기 온 이후에 오더라도 구분이 지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 측정 가능 거리가 되겠죠. 다음번에 펄스가 아니고 웨이브가 오기 전까지니까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를 상당히 길게 해주고 주파수 차이를 넓게 해주면 주파수의 변이를 넓게 해주면 더 먼 거리의 타겟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최대 몇백 미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제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웨이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톤, 싱글톤 주파수가 하나인 것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렇게 주파수가 여러 개인 멀티플이 아니고 리니어 FM 신호를 사용합니다. 리니어 FM 신호 또는 다른 말로 첩이라고 합니다. 첩 신호라고 합니다. 첩 시그널. 예,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또는 리니어 LFM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신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측정 가능 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